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라면 날씨, 절기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내일이 벌써 봄의 마지막 절기인 고구입니다. 고구는 1년 중에 모심기에 필요한 비가 내린다는 날로 24절기 중 청명과 입하 사이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비로소 논밭 농사가 시작되는 절기, 사람은 씨를 뿌리고 하늘은 비를 내립니다. 그래서 이 무렵에 비가 내리면 곡식의 성장이 좋아서 풍년이 들기 때문에 이 비를 가리켜 고구라고 불렀는데요. 올해 비 소식이 없네요. 지난주에 좀 내리나 싶었는데 건조주의보에 다시 불이 들어왔습니다. 당분간 대기가 건조하고 강풍도 예상돼서 대형 산불 위험까지 높아지는 상황이라는 예보가 있습니다. 날씨를 원망하면서 농산일을 미룰 수는 없겠죠. 올 한해 농사 무탈하게 풍년을 기대하는 간절한 바람을 담아서 본격적인 영농철에 마음의 준비도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텃밭 농사를 위한 효율적인 농사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잠시 후 텃밭 가이드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4월 19일 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을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채팅창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콩 어플리케이션에서 일라디오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퀴즈로 문을 엽니다. 새농퀴. 퀴즈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20분 추첨해서 선물 드리고 있는데요.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 모바일 커피 쿠폰 등 풍성한 선물 마련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고요.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새농퀴 두 번째 힌트 지금 나갑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건강한 우리 농수산물을 알아맞히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안녕하세요. 퀴즈 내는 성우 한희정입니다. 요즘 혹시 춘곤증 때문에 나른하신가요? 또 봄철 입맛이 영 시원치 않으신지요? 이런 분들이라면 이번 주 새농퀴의 정답인 이 나물 적극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부드러운 새순을 먹는데 간단히 살짝 데쳐 초고추장에 찍어 먹어도 상큼하고요. 양념에 조물조물 묻히거나 밀가루 옷을 살짝 입혀서 튀겨 먹어도 맛이 좋죠. 데친 나물을 소고기와 함께 꿰어서 산적을 만들거나 샐러드나 장아찌로 만들어서 오래 두고 먹기도 합니다. 또 김치, 샐러드도 독특한 맛이 일품이죠. 비슷한 것 같이 우린 뼛속까지 다름. 아이 창피하다가도 멍석 깔면 발음. Born skinny bitch 앞만 살쪄도 난 마름. 계산은 느려도 눈치는 빠름. 블랙핑크의 Pretty Savage. 우리 이름 틀린다면 뚜룩뚜룩 맞음. 우리 이름 틀린다면 뚜룩뚜룩 맞음. 흥얼흥얼 따라 부르다 보면 이 봄나물 생각이 절로 나실 것 같네요. 평지에서부터 해발 1500m 이상의 높은 지대에도 잘 자라는 이것. 물이 잘 빠지면서 해가 잘 드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잘 자라는 나물. 봄철 입맛을 살리는데 아주 좋은 이것. 이름이 두 글자입니다. 첫 글자는 두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20분께 행운의 선물 드리겠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농수산 뉴스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새 정부 초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정황근 전 농촌진흥청장이, 해양수산부 장관에는 조승환 전 해양수산과기술진흥원장이 내정됐습니다. 농어민단체 반응도 궁금해지는데요. 이 두 분 어떤 사람들인가요? 먼저 농식품부 내정자 이력을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정황근 후보자는 서울대 농학과를 졸업을 했고요. 그리고 1984년 기술고등고시 20회로 공직에 입문했습니다. 농식품부 내에서는 농촌정책국장, 농업정책국장, 대변인 등의 주요 요직을 거쳤고요. 또 박근혜 정부에서는 2013년 3월부터 3년 5개월간 청와대 농축산식품 비서관으로 일을 또 했습니다. 이후에는 농촌진흥청장을 지내고 2017년 7월 공직 생활을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네, 해수부 장관으로 내정된 조승환 후보자도 관료 출신인가요? 그렇습니다. 고대 법대를 나왔고요. 34회 행정고시를 통해서 1992년 통일원에서 공직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어서 국무총리실을 거쳐서 2003년에 해수부의 연안계획과장으로 해수부에 발을 들였고요. 이어서 2007년에는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 2분과 실무위원, 그리고 2009년에는 대통령실 경제수석 비서관실의 선임 행정관을 또 지낸 바 있습니다. 이어서 주용공사 참사관을 거쳐서 2015년에 다시 해수부 해사안전국장, 그리고 2017년에는 해양정책실장을 거쳤고요. 그리고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을 지낸 바 있습니다. 네, 두 사람 모두 전통 관료 출신이고, 또 청와대 근무 경력도 함께 있다는 게 공통점인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두 내정자 모두 이제 고시를 통과하면서 공직에 몸담았고요. 정황근 내정자는 박근혜 정부 시절의 청와대를, 그리고 또 조승환 내정자는 이명박 정부 시절의 청와대를 거쳤습니다. 공무원으로서는 청와대에 근무한 경력이 있다는 점, 이것은 당시에서는 다방면에서 능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농민단체들에서는 농식품부 장관 내정자에 대해서 일관되게 환영한다, 이런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네, 해수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는 입장 발표가 있었나요? 어업인 단체에서는 환영한다는 입장 발표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간단하게 양력을 좀 전해드렸는데, 이 내용을 보시면은 내정자가 거쳐온 부서가 해양, 해사 이쪽의 이제 부분이다 보니까 수산과 어촌 부분이 이번 장관 인사에서도 또 패싱되는 것 아니냐 하는 불만이 제기가 된 겁니다. 역대 해수부 장관이 총 22명이 임명이 됐는데요. 그중에 단 한 명도 수산 어촌 전문가가 등용된 적이 없다는 점, 이것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네. 자, 이제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이제 임명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농업계에서 이들에게 요구하는 사안도 좀 정리를 해놨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거 농업계가 농식품부 그리고 해수부 장관 내정자에게 공통적으로 현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CPTPP죠. 이 가입 결정을 철회하라는 요구를 제기를 했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농업 단체에서는 쌀값 하락 문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네. 이 가장 큰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수산 부분에서는 요구사항이 좀 더 많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CPTPP 문제에 대해서 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도 있고요. 또 해상 풍력 문제, 그리고 중국 등의 불법 문제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네. 정부는 이달 중에 CPTPP 가입 신청서를 제출한다는 입장을 정해놨죠. 그렇습니다. 이 내정 다음 날인 15일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면으로 개최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CPTPP 가입 추진 계획을 의결했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보고를 마치고 이달 중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겠다는 게 이게 골자인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전해드렸던 것처럼 농수산업계, 농업계의 반발이 상당히 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 인사청문회가 모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리게 되고요.
또 농해 수위도 전반적으로 사전 대책 없는 CPTPP 가입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견지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무래도 인사청문회에서 관건이 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자, 농어촌 방치된 빈집들이 있는데 이걸 좀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죠. 국토교통부와 농식품부, 해양수산부 이 세 부서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앞으로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기로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어제 이들 세 개 부처가 빈집 정비 등과 같은 업무 체계 개편을 위한 부처 간 협약을 체결을 했고요. 또 향후 관련 정책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현재 이제 빈집 같은 경우는 도시 지역은 국토부가 그리고 농촌 지역은 농식품부, 또 어촌 지역은 해수부로 이렇게 관리 주체가 나눠져 있고요. 또 이들 세 개 부처가 빈집을 관리하는 법령도 각각 달라서 이게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웠다 이런 겁니다. 네. 다 따로 관리하던 빈집들을 통합 관리하고 그래서 이제 효율화를 좀 해보겠다 이런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말씀하신 대로 이번 협약을 통해서는 빈집 관리를 좀 효율화하고요. 최종적으로는 세 개 부처로 나눠져 있는 빈집 관련 규정을 통합해서 가칭 빈집법을 제정하겠다 이런 입장도 함께 밝혔습니다. 네. 이게 도시 지역은 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는 이게 빈집에 대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좀 관리되면서도 이 정비 그러니까 이게 철거하는 문제로만 이어지지 않고 농어촌 지역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좀 효율적으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농수산뉴스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도시농부들을 위한 텃밭 가이드 수원시 도서관 박영재 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텃밭 관련해 궁금한 점 있으시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관장님 비가 와서 좋아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충분했는지 오늘이 고구라서 내일이 고구라서 이제 좀 때 맞춰 내려줬으면 하는데 농사짓는 분들은 이 절기 꼭 따져 보시죠. 네. 곡식에 도움이 된다는 그 비가 내리는 절기인데요. 보리와 미리 알곡이 이삭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네. 배동바지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도움을 주는 비가 되기도 하고요. 또 벼농사를 위해서 이제 모짜리 준비하는 시기라서 네. 이때 내리는 비가 굉장히 고마운 비입니다. 주말과 다음 주에 걸쳐서 비가 예보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양이 또 많을 것 같지는 않아요. 기온도 다음 주에는 최저 기온이 10도 이상으로 올라가서 고추, 토마토, 가지와 같은 열매 채소를 심어도 되지 않을까 고민이 되는 또 날씨이기도 합니다. 예. 하지만 좀 예상되는 전반적인 날씨가 좀 다를 수 있어서 가장 안정적인 추정치라고 할 수 있는 평년 기후에 맞춰서 농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제 한 10년 평균 이렇게 보면서 해와도 그래도 이제 벗어나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죠. 이 뒤통수를 맞는 기분인데 관장님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사실 지난 일요일 수원에 제가 농사 짓고 있는 곳에는 아침에 얼음이 얼었어요. 아이고, 4월에. 네. 네, 중부 지역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안정적인 날씨라고 하면 5월 중순 정도까지는 기다려줘야 합니다. 네. 모종 판매 가격에 나갔더니 고추, 가지, 토마토 이것에 이어서 벌써 고구마까지도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예. 노지에서 텃밭 하시는 분들은 조금 좀 더 기다리셨다가 5월 중순경을 목표로 좀 파종 시기를 이렇게 기다려 주셨으면 합니다. 모종 가게는 늘 좀 앞서간다. 예. 또 기상청에 가보시면 이렇게 지역별 30년 평균을 낸 기온을 이제 평년 기온이라고 하는데 예. 그것에 대한 기록이 있으니까 평년 기온이 최저 기온이 한 10도 이상이었던 날짜가 어느 날짜인지 한번 체크해서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역도 이제 꼭 따져보시고요. 네. 네. 자, 이제 농사지을 준비하는 분들, 이 작물을 이제 언제 심을까? 참 정말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밭을 준비하고 심을 날을 기다리는 분들한테는 진짜 좀이 쑤시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이때 알아두면 좋은 것이 있습니다. 함께 심을 수 있는 작물들에 대한 정보입니다. 흔히 이제 혼작, 섞어짓기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동반작물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함께 심어서 양분이나 햇볕 그리고 그 토양 속에 있는 자원을 서로 경쟁하지 않고 병해충 방지와 같은 이익을 주는 작물들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 동반작물을 혹시 먼저 심는 경우도 있나요? 네. 5월 중순에 심어야 하는 열매 채소와 달리 이런 동반작물들 같은 경우는 냉해 피해가 없는 작물이라고 하면 먼저 파종하거나 또는 이제 모종을 심어도 됩니다. 예. 고추 심어야 할 자리에는 얼갈이 배추나 열무 씨앗을 파종해도 되고요. 허브 중에는 비슷한 게 이제 루꼴라라고 하는 씨앗이 있는데 이런 것을 고추 일항에 이렇게 파종을 해 놓습니다. 네. 모두들 배추와 같은 십자가 작물인데요. 고추가 내는 향기 때문에 배추 흰나비 애벌레가 생기지 않아서 깨끗하게 성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고추 모종이 성장해서 그늘을 들이울 때쯤 되면 이런 동반작물들은 수확할 때가 되어서 또 그늘 때문에 수확하는데 억세지지 않게 하는 그런 역할도 해줍니다. 딱이네요. 씨로 이제 파종을 해놓으면 편하겠네요. 네. 토마토나 오이 생각하는 분들은 어떨까요? 토마토나 오이를 심을 자리에는 파라든지 바지를 심습니다. 성장과 수확기 내내 서로 도움을 주는 동반작물이면서 토마토의 경우에는 아래서부터 열매를 수확하면 아랫잎을 따주기 때문에 빛을 가리지 않고 또 파에서 나는 향 때문에 품마름이나 모잘록과 같은 병을 예방하고 또 파에 오는 고자리파리 피해도 막아줍니다. 네. 자, 이럴 경우에 심는 방법도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네. 씨앗을 파종해 놓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어느 지역에 파종을 했는지 잘 모르잖아요. 예. 그리고 모종을 어느 자리에 심어야 되는지 모를 수도 있어서 심을 자리만 따로 표시해 두고 네. 씨앗이나 모종을 심으면 됩니다. 심을 자리에는 밭에서 나오는 돌을 올려놓으면 됩니다. 네. 돌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밭에서 수분이 증발하는 그 모세관을 막아서 돌밑이 축축하게 만들기 때문에 열매 채소를 심을 때 뿌리 활착에 도움을 줍니다. 밭을 만들다 보면 이렇게 돌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것을 치우면 주변 텃밭의 어른들이 돌이 오줌 누는데 그걸 왜 치우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멀리 던져 놓으면 다시 가지러 가야 되겠네요. 네, 예. 우리가 돌을 이렇게 들춰보면 밑이 축축해지는 것처럼 수분을 유지해 주는 것을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역시 먼저 다 해보신 분들의 지혜가 또 그 말 속에 다 녹아 있네요. 자, 또 짝이 되는 동반작물들 어떤 게 있습니까? 이 이외에도 키가 큰 옥수수를 심을 때는 이 옥수수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넝쿨을 지는 강낭콩이라든지 여주와 같은 작물들을 심어 올릴 수가 있습니다. 예. 또 그 밑에는 또 바닥에 깔리는 땅콩을 심어줍니다. 이렇게 다양한 작물을 궁합에 맞춰 심는 것은 제한된 면적의 텃밭에서 다양한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지혜이기도 합니다. 야, 이렇게까지 해도 다 이제 열매가 잘 달린다는 거잖아요. 네. 다 해봤으니까 이렇게 딱 궁합이 맞는 동반작물. 야, 진짜 알차게 쓰는 지혜로운 농사 방법이네요. 네. 일제 강점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조사하던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이런 재배 모습을 보고 놀랐다는 기록도 나옵니다. 땅이 없으니까 저렇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도 했지만 최근 농생태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이렇게 하면 따로따로 심어서 수확하는 양보다 10에서 20% 수확량이 증가한다는 결과도 이렇게 나와 있어서 네. 참 지혜로운 농사법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서로 도움을 주니까. 네. 예. 자, 깨끗한 그 배춧잎을 수확할 수 있다는 것도 아까 벌레를 쫓아주는 그런 서로 도와주는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아유, 참 이런 얘기만 들어도 이제 진짜 막 설레실 텐데 밭 준비 다 돼 있고 어떤 지금 시점에 조언을 드리고 싶은가요?
밭은 준비됐는데 심을 날을 기다리는 분들께는 내가 심고 싶은 작물과 어울리는 동반 작물이 무엇인지 알아보시고요. 그 작물이 지금 씨앗으로 파종하거나 모종 정식을 해도 되는 것이라면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주의할 게 이렇게 또 동반 작물이 있는 반면에 또 궁합이 맞지 않는 상극인 작물도 있습니다. 서로 햇볕이나 양분, 수분을 가지고 경쟁하는 작물들인데요. 그리고 또 수확 시기가 또 이렇게 다른 작물에 피해를 입히는 그런 작물들도 있어서 네. 잘 살펴보시고 동반 작물들을 선택해서 이렇게 파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들은 서로 도움되는 것들 먼저 기억해 놓으시고 네. 혹시 나중에 이거로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럴 때는 진짜 상극 아닌지 잘 따져보셔야겠습니다. 자, 청취자 질문 몇 가지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8466님께서 마늘을 심었는데 이제 마사토였대요. 물이 부족한지 마르는 느낌이 나는데 마사토에서도 마늘이 잘 되나요? 라고 물으셨네요. 네, 마사토라든지 이렇게 모래땅 같은 경우는 이런 뿌리 작물들한테 굉장히 좋은 토양입니다. 네. 지금 끝이 이렇게 말라 들어가는 것은 되게 이제 거름 부족이거나 거름 부족 중에서도 칼슘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예. 그걸 좀 보충해 주시면 그 마늘이 좀 크게 차오르는 그런 기쁨을 누리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9555님 저희 애청자신데 여성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소형 밭갈이 농기계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이게 농업기술센터에서 대여하려니까 좀 회원 가입도 해야 되고 복잡하고 또 대형 기계까지는 필요가 없어요 하셨거든요. 네, 사실은 소형 밭갈이 기계가 여성분들한테 더 위험합니다. 아이고, 예. 무거운 것은 이렇게 밭을 치고 나가는데 이 가벼운 농기계들은 돌이나 이런 장애물을 만나면 뒤로 튕겨 나가기 때문에 다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소형 어느 정도 면적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오히려 좀 무거운 걸로 해서 주위 이웃 농가들한테 좀 도움을 받는 게 오히려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면적이 중요한데 네. 기계를 써야 할 정도면 차라리 큰 걸 쓰시고 네. 아주 작다면 좀 수작업으로 하시는 게 차라리 낫겠네요. 네네. 좀 위험할 수 있다는 점 오늘 좀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김수연님 완두콩 씨앗을 얻어왔어요. 물에서 싹을 틔워서 흙에 옮겨 심나요? 하셨네요. 네, 물에 이렇게 담궈 놓으면 싹이 빼쭉하게 이렇게 나오는데 그 즈음에 이렇게 이제 밭에다가 심으면 되는데요. 그냥 심어도 되지만 이렇게 싹을 틔워서 심으면 아무래도 빨리 나오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물에 싹을 틔워서 이렇게 심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5302님, 저도 이 질문 보고 궁금했는데 우유 날짜 지난 게 있는데 네. 이거 그냥 뿌려줘도 될까요? 하셨거든요. 네. 우유에서 사실은 이제 이게 단백질이 있어서 이게 동물성이거든요. 단백질이 네. 있다. 예. 그래서 참 사실 작물한테는 좋지 않은데 근데 또 이게 그 날짜 지난 것들은 유산균이라고 해서 작물들한테 또 유익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실 때는 바로 원액을 주지 마시고 한 20배 정도 물을 더해서 강하게 흔든 다음에 그것을 이제 잘 섞어서 그러니까 땅에 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그냥 따라 버리시듯이 주지 마시고 네네. 물에 20배 희석해서 많이 흔든 다음에 주시기 바랍니다. 3857님, 비료 준 후에 엽채류를 바로 먹을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하셨어요. 네. 비료가 이제 작물에 의해서 이렇게 흡수되면 식물 세포로 이렇게 바뀌기 전에 안 좋은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질산염의 형태로 이제 저장을 한다고 지난 방송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건 좋은 게 아니라 아주 몸에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수확기를 앞두고 3주 전에는 무조건 거름을 중단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약이 아니라 비료인데도. 네. 그래서 가능하면 비료 친 후에 바로 이렇게 수확하는 것은 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확 3주 전에 그 이전에 비료를 주시고 그렇죠. 그 사이에는 주는 게 아니다. 기억하셔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볼까요? 3436님, 감자 순이 여러 개 났는데요. 여러 개 순들 중에 한 개를 뽑아 심으면 감자가 나는지요? 그리고 순이 크면 순을 잘라주는지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네. 땅 속에서 올라오는 감자순이
보통 한 2개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3개, 4개 막 이렇게 나오면 그중에 약한 것들은 이렇게 솎아줘야 됩니다. 네. 그리고 감자가 이제 어느 정도 자라도 감자 잎이 굉장히 무성하게 키가 크게 넘어질 정도로 이렇게 자라게 되면 위에를 잘라서 낮춰주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예. 자, 텃밭 가이드 오늘도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깨우는 정겨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15분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번 순서는 민족문화콘텐츠연구원 박재희 원장이 전하는 고전으로 세상 읽기 시간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고전의 대문 박재희입니다. 의심나면 등용하여 쓰지 마라. 일단 등용하였다면 믿고 맡겨라. 예, 명심보감에 나오는 인사 원칙입니다. 의인 물용이요 용인 물의인이라. 작고한 어느 재벌 회장의 인사 원칙으로도 유명했던 이 말은 권한 위임의 인사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조직을 운영할 때 인재를 등용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은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한번 임명했으면 믿고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손자병법에는 전방에 보낸 장군에게 후방에 있는 군주와 신하들이 자꾸 간섭하고 전방의 일에 끼어들면 전쟁에서 패하고 나라마저 위태롭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일명 중어지환의 경고입니다. 가운데 중자에 통제할 어자, 갈지자에 근심한 자, 중어지환. 중앙의 권력이 전방의 장군이 할 일에 자꾸 끼어들어 간섭하면 벌어지는 근심과 걱정이란 뜻입니다. 손자병법에서 말하는 군주가 만들어내는 나라의 3가지 걱정거리, 중어지환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군주가 군대에 근심을 끼치는 3가지가 있다. 전방의 군대가 진격해서 안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후방에 앉아 진격하라 명령하고,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모르고 후퇴하라 명령하는 것을 자기 군대의 코를 꿰었다고 한다. 전방의 업무도 모르면서 군대의 행정에 간섭하며 군인들이 헷갈릴 것이고, 전방 군대의 상황도 모르면서 군대의 인사에 간섭하면 군인들은 의심할 것이다. 전방 군대가 의심하면 제후들의 침략이 잇따라 일어날 것이니 이것을 군대를 혼란스럽게 하고 상대방에게 승리를 안겨준다고 하는 것이다. 예, 후방의 군주가 전방의 인사, 행정, 작전에 자꾸 간섭하고 끼어들면 결국 나라가 망하고 백성이 죽는 큰 근심을 만들어낸다는 손자병법에 나오는 중어지환의 내용입니다. 의인 물용이요 용인 물의인이라. 사람을 잘 검증하여 임무를 맡기고 후방에서 간섭하지 마라. 장능이 군부러자승이라. 능력 있는 장군이 전방에 나아가 잘 싸우고 후방에 앉아있는 군주가 간섭하지 않으면 승리할 것이다. 인사에 사적으로 끼어들어 결국 대사를 그르친다는 중어지환의 교훈, 가슴에 새겨볼 때입니다. 고전의 대문 박재희였습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지금 기온이 10.1도, 대전은 8.3, 부산은 14.7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1도, 강릉 20도, 부산 21도, 광주 25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맑은 날씨에 대기는 점점 더 건조해지겠는데요.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건조특보 내려져 있습니다. 당분간은 별다른 비 예보도 없어서요.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공기가 다소 탁합니다. 미세먼지는 수도권과 충남에서 나쁨, 그 밖의 지역에서 보통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 모든 해상에서 0.5에서 1.5m로 낮게 일겠고요.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건조한 날씨는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6시 45분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김재용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민주당이 검찰개혁안 처리 절차를 시작했다고요? 네,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이른바 검찰개혁안이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 상정이 됐습니다. 다만 여야 간의 견해차가 커서 오늘 오후에 다시 회의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5월 3일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를 통해 법안을 공포할 방침입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의 과도한 독점적 권한을 정상적으로 바꾸는 때가 왔다라면서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앞으로 기회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이 법안 처리를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민주당 조응천 비상대책위원은 법안 내용 중 일부에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밝혔고요. 김혜영 전 최고위원은 형사법 체계의 혼란과 수사 공백이 우려된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검찰과 국민의힘에서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죠? 네, 전국의 고등검찰청 검사장들이 열흘 만인 어제 또다시 모여서 고검정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회의 시작 전부터 법안의 문제점을 강하게 성토했고요. 이 국회 설득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검찰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단체 호소문을 보내자는 제안이 어제 나오기도 했고요. 또 오늘은 전국 평검사 대표 150여 명이 모이는 이 평검사 회의가 저녁에 열릴 예정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수사권 폐지 법안을 발의한 것이 불과 사흘 전인데 이 최소한의 숙려기간 없이 법안을 상정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저지시켜달라라고 요구했고요. 이 법사위 전체 회의 상정 가능성에 대비해서 의원들에게 대기령을 내린 상황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김호수 검찰총장을 면담했죠? 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일요일 사직서를 제출한 김호수 검찰총장의 사직서를 반려하며 어제 오후 청와대에서 면담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호수 총장은 민주당의 법안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다라고 하고요. 이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경청했다라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호수 총장에게 국민들이 검찰의 수사 능력을 신뢰하는 건 맞지만 이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면서 이 과거의 역사를 보더라도 검찰 수사가 항상 공정했다 말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 자기개혁과 자정 노력을 주문했습니다. 다만 검찰개혁은 검경 입장을 떠나서 국민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라며 국회의 입법도 그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이를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호수 검찰총장은 인사권자의 뜻을 존중하겠다며 사의를 철회했습니다. 네.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녀의 의대 편입 과정을 놓고 갈수록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호영 후보자는 딸과 아들이 면접 시험을 봤을 때 이 누가 심사를 할지 알 수 없는 구조였다라고 해명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어제 SBS 보도에 따르면 이 전형 2단계 면접 그리고 구술 평가에서는 이 면접관들이 수험생의 실명을 알고 있는 상태로 이 전형이 진행이 됐던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또한 누구인지 알고 치러진 면접에서 이 정호영 후보자와 관계가 깊은 교수들이 이 정호영 후보자 자녀들에게 높은 점수를 몰아준 의혹도 제기가 됐습니다. 또한 정호영 후보자의 아들이 작성해서 의대 편입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논문은 다른 논문을 그대로 베껴 쓴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다만 정호영 후보자 아들 정모 씨와 함께 논문을 쓴 지도 교수는 논문에 잘못된 점이 없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언론의 의혹 제기에 강하게 대응하고 있죠? 네, 윤석열 당선인은 정호영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고 밝혔고요. 또 각종 의혹에 대해 청문회에서 소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윤석열 당선인은 참모들에게 정호영 후보자의 부정을 증명할 팩트는 나온 게 없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당시 논란과 비슷하다라는 여론에 대해 다른 사안이다라고 거세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장제원 비서실장은 기자들과 만나서 이 조작이나 위조가 있는지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라라며 입시, 병역 문제에 있어서 팩트로 밝혀진 게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김용태 최고위원도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조국 사태를 떠올리게 할 수 있다라면서 이 정호영 장관 후보자가 직접 결단해 줄 것을 촉구하게 됐습니다. 네. 다른 장관 후보자들 관련해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요. 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한국외대 총장 시절 롯데 첨단 소재 사회이사를 겸직하면서 1억 원 넘는 급여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대학 규정상 다른 일을 같이 하려면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김인철 후보자가 자신의 겸직 허가를 셀프로 내어준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또한 윤석열 당선인의 후배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019년부터 이 반도체 소재 개발 회사인 ENF 테크놀로지의 사회이사를 맡고 있는데요. 후보자의 20대 아들이 이 회사 최대 주주사의 대주주 회사에 채용된 것으로 알려져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민 후보자 측은 아들이 근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특혜는 없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합당했네요. 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어제 오전 각각 최고위원회의를 열어서 양당 합당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또한 오늘 오후 3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어제 오후였죠. 어제 오후에 이 두 사람이 합당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양당은 합당 선언문을 통해서 정당의 이름을 국민의힘으로 하기로 했고 또 끊임없는 변화와 개혁을 주도하겠다며 정강정책 태스크포스를 공동으로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민주적인 정당 운영을 위해 노력하며 지도부 구성을 포함해 양당 간의 합의 사항을 실행하기로 했고요. 또 지방선거는 양당 간 합의된 기준으로 공정하게 심사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국민의당 출신 지방선거 출마 희망자들에 대해 공천 신청을 받는 절차를 별도로 진행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국민의당 몫의 지명직 최고위원이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 합류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코로나19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47,743명이었습니다. 이 주말 검사 건수 감소 영향으로 그 전날보다 45,000여 명 정도 줄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 5만 명 아래의 확진자가 나온 것 자체가 68일 만의 일입니다. 지난주 월요일과 비교해봐도 어제 확진자 수는 43,000여 명 정도가 줄었고요. 오늘은 다시 10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지난주와 비교하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위중증 환자는 850명으로 역시 꾸준히 감소하고 있고요. 사망자는 132명으로 그 전날보다 70여 명 정도가 더 줄었습니다. 네. 자, 메일유업 제조 공장에서 3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서 숨진 일이 있었네요. 네. 그젯밤 8시 40분쯤 경기도 평택시에 소재한 메일유업 공장에서 이 30대 노동자 최모 씨가 상자를 옮기는 컨베이어 벨트에 끼이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119가 출동했을 때는 이미 호흡과 맥박이 멈춘 상태로 결국 고인은 사망을 했는데요. 이 공장 밖에서 컨베이어 벨트에 상자를 올려서 공장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는 기계가 고장이 나서 이 컨베이어 벨트에 상자가 들어오지 않자 이 고인이 확인하러 기계에 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7년부터 메일유업에서 정규직으로 일해온 고인의 업무는 고장이 난 기계와는 관계없는 포장 업무였는데요. 하지만 현장에서는 평소 기기가 고장이 날 때마다 다른 업무를 하는 직원이 점검해왔다라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네. 네. 게다가 고장난 기계 근처에는 위급 상황을 알릴 비상 버튼도 없었고요. 기계가 오작동할 때 멈출 수 있는 정지 버튼도 자물쇠에 채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사고 직후 이 공장에는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졌고요. 이 고용